씨 입장에서는 뭐 분리를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공동포차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질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대신에 식혜를 마시고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케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케타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나주에서 보내드리는 전통 방식의 맛있는 식혜를 소개합니다. 모든 재료 100% 국내산으로 설탕 대신 몸에 좋은 차수국 분말로 자연의 단맛을 건강하게 담았습니다. 차수국 분말은 설탕보다 훨씬 단맛이 나지만 당 흡수가 거의 없는 설탕 대체제입니다. 엿기름도 오리밀 엿기름이라 전통 식혜 특유의 풍미를 제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500ml 6병 선물 세트 25,000원. 선물 세트는 아니고 그냥 세트네요. 1.5리터 3병 세트는 3만 원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 옵션이 있으니 마케타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케타니 입력 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달아요. 거의 다 단데 먹었어요. 설탕이 안 들어갔다. 이거 다 드신 거예요? 같이 먹으라고 고구마 줬는데 다 먹었습니다. 고구마 저희 이거 좀 더 드세요. 고구마 저희 지난주에 먹었던 고구마인데. 제 생각에 근데 이 네. 아까 멘트를 정정을 좀 하셔야 될 건데 네. 맥주를 안 마시고 식혜를 드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공동포차로 언제 함께하는 하이트질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좀 이따가 마실게요. 못 마실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네, 식혜 맛있네요. 식혜가 진짜 그냥 캔에 들어있는 식혜 맛이 아니라 음. 예전에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식혜 맛. 네. 요즘 음식 먹을 때 너무 달면 약간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네. 이 그쵸. 음식 근데 음. 성분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먹고도 당에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친다면 이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게 종류가 두 개예요. 단호박이 있고 새싹 인삼이 있어요. 단호박은 확실히 단호박 맛이 많이 납니다. 세 개. 세 개. 그다음에 그냥 전통 식혜가 있고. 근데 단호박 아닌 것도 되게 단데 그래요? 단호박 더 달. 한번 모르겠- 비교해 보세요.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새싹 인삼을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르네요. 밥알까지 지금 거의 다 드시고 계시는. 어릴 때는 식혜 먹을 때 저는 밥알은 네. 어릴 때는 잘 안 저도. 먹으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배가 좀 고파봐야 인삼은 확실히 인삼 맛이 난다. 술 빼고는 음식을 가리는 갑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도 안 가려요, 저. 맛있네요. 이게 좀 덜 달긴 하네요, 새싹 인삼이. 그래요? 단호박 좀 드셔보세요. 단호박은 진짜 단가 보네. 단호박이니까.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이 한국은 잘 있었습니까? 네, 한국은 잘 있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좋은 데 갔다 오셨나 봐요. 네, 좀 쉬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얼굴이 좋으십니다. 그러면 그나저나 우리 오늘 오후에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거 일단 좀 얘기를 해보면은 김건희 씨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건진법사한테 이거 김건희 여사한테 좀 줘라라고 전했던 그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진법사가 원래 김건희 여사한테 안전하고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였나 어제 그저께 일단 전하긴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현물을 특검에 제출을 했다. 그라프 목걸이 일단 제출했고 그다음에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몇 개로 바꿨다는 거네요. 바꾼 거를 돌려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했다라는 건데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뭐 김건희 씨가 받았다라는 게 인정된 거 아닌가요? 야 근데 권력보다 돈이 무섭네요. 이걸 안 버리고 있었네. 그러니까 아니 어딘가 물론- 있을 줄 알았어요. 물론 6천만 원 정도니까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고가지요. 네. 근데 와 판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건가가 딱 빤한데 네. 야 그걸 못 버리고 가지고 있네. 근데 이걸 제출하는 거 보니까 권력이 더 센 거일 수도 있긴 하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돈이 더 세죠. 그러니까 이 돈이 더 세다고 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하자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명예욕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고 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뭐 돈에 별 관심이 없고 뭐 이 세상의 평화와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목적이 돈이에요. 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왜 접근했을까요? 저 사람한테 민원해서 청탁해서 어디서 돈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 뭐 버렸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이 사람은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네. 물신주의자입니다. 종교인? 아니에요. 그럼 왜 특검에 제출했을까요? 인마이 포켓 안 하고. 살려고. 본인 살려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이 다음에 판사가 기소돼서 판사가 재판할 때 아 이거 어디다 숨겨놨구나라고 생각하면은 10년 때릴 거 20년 올라가죠. 그러니까 좀 이제 봐달라 이거죠. 네.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런 식의 정치적인 사용의 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증거잖아요. 아, 이걸로 뭔가 딜을 했을 그 수도 있다.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타이밍에 딱 하고 이제 본인들은 죄를 약간씩 털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은 압박을 가해지는 거고 참 무상하다 생각할 겁니다. 이제 배신으로 죽을 거예요. 배신으로 죽을 배신감 때문에 견디지 못할 정도 상황이 될 겁니다. 네. 모두가 손절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두 명씩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맞는 것 같습니다. 판사 입장에서 양형 결정할 때 참작 사유는 될 그렇겠죠. 겁니다. 예. 어쨌든 내놨으니까. 네. 반성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미 결정적인 상황까지는 오긴 했지만 이런 딱 사실 이 실물이 나와버리면 네. 이제부터 김건희 씨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신빙성 의심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확실한 그 정도의 주도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중요한 호기를 잡았겠죠. 기회를 건전 그래서 기회를 건졌다. 제가 이 말을 안 건진 쓰려고 독사.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여기에 네. 잣 네. 올려놓자고 이게 스태프들이 준비하면서 이 자식이 이러면서 말장난을 해서 건진 요 정도 써도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 안 되겠네요. 과연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한테 갖고 김건희 씨가 그걸 다시 이제 돌려줬기 때문에 건진법사가 갖고 있다가 이제 이걸 준 것 같은데 그 추측컨대는 2022년인가 2024년에 이제 샤넬백 네. 논란 있을 때 디올백인가요? 디올백 논란 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돌려줬다 뭐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뭐 바꾸러 갔을 때 백 하나를 뭐 두세 개로 바꿨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꾸러 갔을 때 그 직원이 뭐 영상 통화하는 거를 들었더니 영상 통화 뭐 주인이 그 김건희 씨인 것 같더라 뭐 이런 뭐 진술을 하기도 했고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받았다 돌려줬어도 받은 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뇌물죄로는 다 유죄가 나와요. 다만 네. 돌려주면 양형에서 좀 참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이것 때문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네. 뭐 받아야죠. 본인이 죄를 저질렀으면. 양형에 참고 받아봐야 뭐 이 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16개 넘게 있는 상황. 송채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성한효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를 잘 다녀오시고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고 장형철 KSOI 부서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정감사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을 보니까 딱 국정감사 중간이 딱 지났더라고요. 절반이 딱 지난 날이던데 오늘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목이 산무국감 F 학점도 아깝다 이거였는데 뭐가 없는 국감이었냐면 첫 번째 송곳 질문하는 국감 스타가 없고 두 번째 상대 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고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할 정책 토론이 없다. 그런 국감이었다. 국감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좀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국감을 하지 말자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정책 국감을 하자 뭐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이게 묘한 그런 반정치주의 정서가 있어요. 그래요? 보수 기득권 세력에서 가끔 정치를 양비론으로 비판하고 특히 이제 국회를 많이 비판해요. 여야 싸잡아서. 네.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이 선출직 권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이제 뒷배는 대개 자본 세력이죠. 대기업, 재벌. 그쪽에서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출된 권력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는 좀 나쁜 것, 더러운 것,
국회에서 하는 건 다 쓸데없고 국정감사 저걸 왜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게 있는데 뭐 이 기사를 제가 꼭 그렇게 단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런 위험 요소를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국정감사는 하게 돼 있어요. 네.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 방법은 없고 원래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 국정감사 제도가 있다가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뭐냐면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네. 그렇게 쭉 있다가 1972년 박정희 때 없어졌어요. 아. 유신 쿠데타 하면서 필요 없어. 왜 그 국회가 어디 저 행정부를 감사해. 그래서 빼버렸다가 이게 되살아난 게 87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두환도 그거 뭐 국회 감사 살리지 마. 그래서 안 살렸다가 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87년 이후에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꼭 저렇게 계속 가을마다 푸닥거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특히 행정부 공무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정감사를 없애는 건 전 찬성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3주 정도 몰아서 하는 게 온당한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뭐 좀 나눠서 안 되든가 아니면 이 다음에 개헌을 할 때 국정조사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국정감사제도를 이제 국정조사로 흡수통합하는 방안 이런 식의 뭐 절충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게 물론 이제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좀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눈살 장면들이 찌푸리게 하는 많아요. 장면이 많기는 하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가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국정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요. 중요하죠. 어떻게 보세요? 국정감사 하지 말라는 기사였습니까? 그게 혹시 제가 사실 기사는 안 읽어보고 네. 이게 정서를 저는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세 가지는 있더라 국정감사에. 아, 뭐죠? 고성이 있고 고성. 반말이 있고 욕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황 기자님 말씀대로 하면은 뭐 이렇게 정치에 대한 전체적인 혐오나 무관심이라기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감은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이번 국감은 보기에 부끄럽더라고요. 네, 실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럴 수 있겠다. 기존 국감보다 훨씬 더. 그렇죠. 그리고 국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쭉 보는 사람들 관계자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네. 보통은 물론 그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선정적이거나 이런 내용들을 발췌해서 틀어주는 요약된 기사를 보니까 더 이런 감정이 느껴질 수 맞아요.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비추어지는 모습들이 사실 저는 국회 이런 현장이라기보다 유튜브 시사 예능 생중계 맞아요. 보는 듯한 네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어쩌면은 컨텐츠를 가지고 국감이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맞아요. 코멘트를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네. 이게 정치를 쇼처럼 하는 게 아니고 쇼인데 그냥 정치를 소재로 쓰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게 당연합니다. 국감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국회의 그 역할이고 목표인데 근데 지금 현재 비추어지는 단편적인 모습들은 그런 국감의 본질적인 목표조차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좀 가볍고 네. 그렇게 진행되고 예전에 저는 2009년도 이럴 때 국회에 있었었는데 국감을 하면은요 네. 아침에 보도자료 좋은 자리에 깔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요. 그 전부 보도자료 다 의원-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의원실별로 그래서 네. 좋은 위치 놓치면은 같은 당 의원 거는 좀 밀기는 그렇고 다른 당 의원 거 쫙 끝에 밀어놓고 그래서 좀 이따 네. 가보면은 그 당께 와 있고 저희 또 당께 이렇게 밀려 있어요? 밀려 있고 뭐 이랬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그럴 때 제일 이슈 파이팅을 하기 좋은 게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의제를 잘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국감 때가 사실은 조사 기간의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의제에 대해 가지고 쫙 나와 있으면 그걸 쓰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정책 연구비도 투여하고 하는데 이번 국감에 KSI만 그런지 몰라도 한 건도 아, 그래요? 이게 저희만 그러면 참 아. 문제인데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비근한 예를 든 건데 조금 보좌진들이나 사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감 되면 밤새고 해요. 네, 계속 그렇죠. 준비하고 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기자들도 맨날 의원실 돌아다니면서 단독거리 찾아 그렇죠. 헤매고. 제보고 국감 되면 또 의원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걸 더 강조할 거냐 이 방은 어떤 아이템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좀 본질적인 국감의 모습들을 되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금 분산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루에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의원들의 그 국감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언론에서 그걸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 전에 민병두 의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법안도 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회법하고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꼭 그렇게 가을에 몰아서 해야 되느냐. 네. 그런데 이게 항상 그 국정감사를 몰아서 3주에 하지 말고 분산시키자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 행정부 공무원들은 그냥 가을에 3주 몰아서 푸닥거리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낫다. 1년 내내 우리 괴롭힐 거 그러네요. 아니냐. 그리고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막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통해서. 네.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문제점을 아마 본질을 꿰뚫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 쪽에는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주 동안 너무 몰아서 하다 보니까 아까 장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막 선정적인 튀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런 부작용이 좀 있는 거죠. 네.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게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 행감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도 행감 자체도 되게 지방자치단체는 의미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뭐 자료 요구부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거의 업무가 마비되는 부분들. 기관으로서 이제 여러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날을 한꺼번에 겪고 집중시켜가지고 의원님들도 일들이 좀 많아지게 해서 서로 그런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말씀대로 나누어가지고 주요한 의제들이 그리고 되게 사회적 약자들이나 국감이라는 미디어가 집중되는 데에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해가지고 무언가를 좀 해결하거나 관철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든 안 되든 국감장에 발언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발언을 근거로 해서 다음 운동들을 진행시키고 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국감이 엄청나게 중요한 민원 해소와 정책과 법률을 혼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그런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진작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짧게 하나만 더 붙일게요. 이게 이 제목 자체가 좀 기분이 나빠서 말씀드리면 중앙일보 일면 기사 계속 얘기하는 것이군요. 산무특감, F학점도 산무국감. 아깝다. 네. 자, 21대 국회는 몇 학점이었을까요? 이분들 기준으로 보면 뭐 희학점이었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매번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해요. 23대 국회 되면 또 역대 최악 그래요? 행진할 겁니다. 네. 기사 이거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일단 정치 자체에 대한 자꾸 좀 거부감, 형식 혐오증 같은 걸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일 안 하고 고성 막말만 하는 건 아니다. 일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지. 일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저도 어쨌든 사법개혁이나 이런 쪽을 입법부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그런 입법부의 권위와 실력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내는 환경은 다양한 의도로 사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조가 될 가능성이 그걸 있는 것 경계하자 같고. 이제 네, 이런 예, 뜻인 예. 거죠. 네. 그런 숨은 뜻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국감장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여야 이제 논쟁이 있어요. 일단 10월 15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기본적인 것만 보면은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추가 지정을 했고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한도를 주택 가격별로 이렇게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지금 민심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획을 새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대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공급 대책을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 공급 대책은 뭐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135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지역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실감 나게 해줘야 네. 공급 대책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다. 근데 또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그렇게 돼버렸을 경우에 투기나 이런 자본들이 가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네. 사실 다 일단일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 우선적으로 집값 상승이 좀 걱정스러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규제 대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규제 대책이든지 규제 대책이 되면 부동산은 그걸 당하는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민심들까지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민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전문가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꺾마. 안 꺾인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네. 그 대책이 사실은 실효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측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부가 생각보다 더 강도 높게 규제 지역을 조금 확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기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12개. 그다음에 대충 예상은 했는데 예상을 했던 방향대로 가되 강도가 좀 더 커지는 강도로 나가고 있고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무회의의 발언은 강도를 낮추지 않고 지금 세게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이 대책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신호는 정확하게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눌러서 그쪽으로 가는 부분도 그게 단기적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발 저는 여론 중요하지만 네. 여론 때문에 주요 정책에 있어서 일희일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쭉 밀고 가야 된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정책들 나라를 움직이는 큰 정책들을 끝까지 몰고 나가서 그 다음 정권을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사실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저는 그게 직선제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꺾이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어제 국무회의 발언은 적절하고요. 내가 이 정책에 양보할 생각 없다. 이제 우리 장관님 표현대로 단기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사실은 지난번에 좀 잘못했어요. 6월 27일인가요? 대출 규제 고강도로 쏟아냈고 9월 7일 날 공급 대책 내놨는데 그 즈음에 이 지금 정권에 꽤 깊숙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이런 거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네. 뭐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부동산 값 폭등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전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야, 이 사람들 이거 오만하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때 부동산 정책 실패 반면교사 때문에 우리는 딴 건 몰라도 부동산 이거 하나는 자신 있다. 그래서 그 김수영 교수를 다시 데려다가 요직에 앉히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정부. 그것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 그것 이런 때문에 평가를 정권이 받았죠.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보수 정부니 뭐 약간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공급 확대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건설 조옥에 돈을 따먹기 위한 기득권 세력이 공급 늘려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땅이 어디 있어요? 네. 지을 땅 아파트 지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 악마의 속삭임처럼. 거기 속으면 안 되고요. 네.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장관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가 폭등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네. 이것 때문에 증폭이 되는 겁니다. 서울 사시죠? 네. 묶였죠? 이번에? 그럴걸요? 예. 아파트는 아니라서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인천 살다 보니까 여기 해당이 없고요. 안 묶이셨습니까? 전혀 안 지금 안 묶이신 데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은 성남 분당이 이번에 묶였죠.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방에 더 멀리 이제 부산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뭐 부동산 값 그럼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거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풀려면 쉽지가 않고 특히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를테면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통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엄살 싹싹 빌면서 해도 좀 사람들이 화가 날까 말까 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꾹꾹 누가 이렇게 눌러놓은 아파트값 이거 혹시 실패하면 내년 여름쯤에 뻥 터져요.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악재로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태도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제안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 게다가 지역의 대도시 말고 그러니까 뭐 읍면군 약간 이게
시골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대도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직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입하고 싶은 생각들이 같지만 네. 현실적으로 보면 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주거지를 이동할 생각을 별로 가지지 못하시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주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심 있는 수도권을 타겟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뭔가 잘못된 듯이 이야기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수도권 지역까지 여론이 출렁거려요. 아.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네. 이 정부의 대책이 뭔가 잘못된 것인 이 흔들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에게 관심 없으라고 놔두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수도권 부동산 대책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그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수도권 과밀화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교육적인 기회들이나 이런 게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라는 부분적 프레임으로 갈 게 아니고 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맞습니다. 프레임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아는 분들한테 제안도 드렸지만 이거 이야기할 때 그 정책이 옳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의 교육의 거점들을 만들겠다라는 네. 지역 균형에 관련된 분야별 주요 핵심 아젠다들을 같이 던져야 돼요. 지역 의료 강화라든지 여러 것들을 그렇게 포함해서. 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왜냐면 서울 쪽에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네. 서울 쪽에 사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놔두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무능한 부모라는 생각밖에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 대책이 필요해요. 서울에 땅은 없고 새로는 못 짓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 한 채씩 강남에 고가로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인간이 이기적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걸 처분하면은 그 양도세? 세금을 꽤 많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어디 이제 좀 나와서 어디 저 뭐 전원주택 같은 데로 가시죠. 그럼 거기 가면 병원이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도 강남에 있어야 거의 뭐 큰 병원들도 가까이 있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고연령층 아파트, 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내놓고 나올 수 있게. 그래야 집값이 떨어지고 공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그게 일종의 공급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아파트 값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건 이게 국토교통부나 뭐 서울시장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네.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건 어쩜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5년밖에 안 돼요. 부동산 문제 절대로 5년 안에 해결 못 합니다. 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당장 다음 대선 때 승부를 못 봐요. 그래서 네. 이 문제야말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걸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은 잘하신 건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네. 걸 국민들한테 좀 설명하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민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읍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게 지금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 그다음에 뭐 여권의 의원들이 다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먹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를 하는 본인도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집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저런 정책 위반자들이 다 고가의 부동산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야 되나요? 뭐 그렇죠. 국토부 차관이 뭐 집값 떨어지면 사세요. 그런데 근데 그분이 뭐 부인 명의로 뭐 갭 투자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뭐 갭 투자한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갭 투자할 수 있죠. 네. 뭐 그런데 국토부 차관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 벌고 네, 벌고 싶 그냥 벌고 돈 벌면 되지. 차관은 안 하면 되는데 차관은 왜 둘 다 왜요? 하려고 하냐? 왜 이 사람은 그냥 두는지 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뭐 대신 사과했더라고요. 네.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경지를 요구해야지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 서울 의원들이 얼굴이 하얘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민심이 이미 굉장히 서울에서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당국자들이 그럼 뭐 이럴 때 입이라도 좀 닥치고 있어야지. 지금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에너지 충전해서 오셨네요. 아니 이거 굉장히 세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명백히. 어떻게 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더 이런 이제 화를 분노를 북돋우는 붙이고 거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관련된 고위직 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대책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예를 들어서 그 차관 뭐 분이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음.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제부터 그렇게 하려면 고위직 될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네. 그리고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찔리는 사람들 빨리 다 팔고 정리해. 이 신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양심 고백을 하고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수긍하는 모습들을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하나의 그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냥 네.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차관이 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공격을 하는 의도가 그래서 세상을 좋게 만들자가 아니고 이 대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한 네.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의도 자체는 저는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빨리 무릎 꿇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정리를 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게 안 돼요. 지금 저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도 강남에 집 한 채씩 갖고 있고요. 우리 그 재산 공개한 거 보면 금방 다 나오고. 맞아요. 네, 지역구에는 맞습니다. 새 전세를 살고 있고 네. 본인 집은 강남에 그냥 이게 갖고 태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강남에 원래 살던 사람인데 국회의원을 동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 이사 간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강남에 그 집 처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갭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사실 강남 사람인데 국회의원을 정작에서 하려다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실거주 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 안 팔려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 갭 투자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면 어떻게 해요? 네. 왜 그 화를 북돋우는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일단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이건 갭 투자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자들 사이에 갭 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얼마나 논쟁이 갭이 있으면 갭이 갭 많지. 투자인가 아닌가. 발언자들의 그 정서의 갭이 크죠. 그게 지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특히 정부 여당의 고위직들이 이게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네. 일단 수그러야 돼요. 맞습니다. 민심이 화가 나는데 수그러야죠. 왜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정치인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고위 공직자들이 좀 집을 팔아가지고 공급에 좀 약간 아니 도움이 되도록. 그건 기대 안 해요. 그냥 공직을 안 하시면 돼요. 야, 근데 고위공직자들이 팔았는데 물량이 정말 많이 나와도 황당하겠네. 그냥 아파트 네. 끌어안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맞아요. 공직하지 왜 정책 말고. 당국자를 왜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여러 가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그러니까 있다. 상대적 박탈감은 반드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법적이거나 이걸로 보면 자기 뭐 원칙이나 자기 이해관계들로 보면 자기 잘못을 먼저 우선되게 보지만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정서적인 상대적 박탈감 이런 네. 부분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말씀하셨던 대로 미안합니다. 그런 생각 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실제로 강남 직업 오르는데 팔기가 나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질직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나가는 게 사실은 더 맞죠. 그게. 네.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계속 내놨는데 안 팔렸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과연 국민의 마음이 풀릴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국감 얘기를 좀 이어가다 보면 이 과방위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딸이 지난 18일에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을 했는데 특히 이제 모바일 청첩장에 뭐 계좌번호,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까지 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뭐 신용카드 결제는 못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 피감 기관들이 뭐 화환 보낸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더니 이제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양장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 쓰지 못했다. 기업이나 피감 기관에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사실은 해명 자체도 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관님 먼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말이 잘 안 돼. 우와, 성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 톤의 매너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서로 눈치 보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고 근데 이 뭡니까 오이밭
제가 뭐 신발 묶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근데 신발 묶고 일어났는데 손에 오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네, 돼버린 거지 오이까지 않습니까? 뜯어오고 있었다. 저는 이것도 아까하고 마찬가지인데 자식 일에 엄격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내가 결정하지 잘 못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조심하겠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감은 정해져 있는 날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요. 네. 그러면은 피했어야죠. 그거는 이제 이 애초에 날짜를 얼마나 그게 길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밀려 있다가 그러니까 그날 딱 들었어요. 하루 이게 빠져가지고 했다. 거기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죄송한 남의 집 혼사 이야기인데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국회에서 결혼 안 하면 못 삽니까? 그러니까 저도 꼭 국회 사랑제에서 했어야 하는지. 그래서 아니 뭐 되게 그게 좋은 기억이 싶으면 꼭 하고 싶겠죠. 근데 결혼 날짜가 잡히고 그분이 의원이 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아까보다 저는 더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측 가능한 정치적 경로와 일정들이 있고 게다가 국회에 대해서 요구되는 요구의 수준들과 이 정부에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아무리 자제분의 자율성을 인정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조정을 하는 게 맞았죠. 네. 뭐 피감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모릅니까? 피감기관이 다 알죠. 그거를 몰라서 넘어가면 피감기관에 대관 업무 하시는 분들은 그 기관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거를. 그렇죠.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거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도저히 바꿀 수 없으면은 바꿀 수 없었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여러모로 해명까지도 좀 안타깝다. 어떻게 보셨어요? 하여튼 뭐 양자역학 그러길래 네. 저는 이 따님이 양자역학을 전공했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그걸 지금 믿으라고 안 했는지.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네. 우리 송채님 딸 결혼할 때 이제 공덕포차나 녹화 때문에 바빠 그래가지고 신경 안 쓰실 거예요? 그렇게 못하죠. 그 말이 안 혼자인데. 되는 거고요. 물론 못할 거? 술이 더 중요해서? 이 해명 중에 상당 부분은 해명 중에 상당 부분은 맞는 것도 있어요. 이 예약을 최민희 위원장이 해준 거는 아닌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딸이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의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네. 7급 비서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23년에. 네. 그래서 이 결혼한 당사자가 그 장소도 알고 국회 예약 시스템도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 게 맞을 겁니다. 국회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격 조건이 되니까. 국회 출입 기자들도 가끔 모여서 결혼식 하거든요. 네. 근데 좋지요 장소는. 네, 장소는 장소는 참 좋죠. 좋죠. 그래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잘못한 건 그런 준비를 딸이 직접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날짜도 결혼만큼 중대사가 어디 있어요? 그 날짜를 국감을 피해서 했어야 된다는 거는 뭐 조금 과한 요구일 수 있는데 문제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국정감사기관에 뭐 추구이건 걷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가 이미 됐어요 한참 네. 전부터. 그렇다면 본인이 이 추구이건 화환 거절을 했어야 된다고 네. 봐요. 절대 안 받는다. 안 받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해줬어야 돼요. 그랬으면 오히려 미담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네. 굉장히 잘못했고요. 그다음에 해명할 때 이제 양자역학을 갑자기 왜 들고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게 있고 좀 더 우스워졌어요, 그게 좀. 또 이분이 이제 뭐 딸이 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도 많이 받고 뭐 설명을 하면서 또 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걸 또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저건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니 전 최민희 위원장이 딸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 것 자체는 진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 그렇게 그런 데서 우는 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조롱을 당하고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만 왜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뭐 본인으로서야 뭐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후 대처를 굉장히 잘못했다. 바로 이제 이런 게 축적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도가 요즘 네. 흔들리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보니까 이게 청첩장을 돌리면서 사실 결혼식 전부터 문제가 됐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미리미리 좀 잘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한잔 하십시오. 식혜 다 드셨으니까. 자, 이번에는 사법개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세요. 제가 질문 여기 서인영 기자께 문제 드릴게요. MBC 얘기는 그냥 건너뛰실래요? 네, MBC 얘기는 좀 약간 길어져가지고 그거는 또 많이 나왔으니까 예, 그렇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총 5가지 내용이에요. 대법관 수 증원, 그다음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하급신,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5개의 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대법관 증원이죠. 지금은 14명인데 12명을 늘려서 총 26명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 중에서 이제 중간에 이래서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다 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대법관이 총 22명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이거 지금 사법부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그 이제 숫자를 세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 사법부의 그러니까 대법관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들 편만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나중에 대법원에 가면 다 이제 뭐 무죄 판결 내도록 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죠. 네.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대법관 증원은 해야 됩니다. 네. 이게 판사들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14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구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이 다른 문제하고 얽혀 있거든요. 이를테면 대법관 증원도 필요하지만 법관 전체가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1, 2심 판사들도 늘려야 됩니다. 네. 또 이 대법원 상고 허가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무조건 3심까지 가죠. 상고 허가제를 도입을 하면 2심 끝난 재판은 심사를 해서 이건 상고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네. 2심으로. 그러니까 아예 대법원에서 심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상고 허가제를 도입하자. 이게 법조계에서 굉장히 오래됐고 그거는 누가 사법부에서 주로 대법관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네, 상고 그때 허가제를 박근혜 해달라. 시절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그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거거든요. 시작이 된 그거를 거죠.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꼭 상고 허가제에 대해 찬반이 있어요.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묶어서 그러니까 1, 2심 법관 증원 문제 이거하고 묶여 있는 문제예요. 네. 대법관 증원이. 그래서 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대법관들 당사자들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또 판사들도 그 자체를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사법부의 그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법관 전체적인 증원 문제. 뭐 이런 거 하고 좀 같이 묶어서 좀 합리적인 개혁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쪽의 반론인데 꽤 일리가 있어요. 이게 검찰 개혁은 사실 우리 국민 다수가 이거 문제가 심각해. 검찰 출신 대통령 시켰다 나라 망할 뻔했어. 공감이 있죠. 그래서 검찰청 없앴잖아요. 그거 잘한 겁니다 지금도. 근데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이게 뭐야? 자꾸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벗기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론 수렴 잘 하고 사법부 얘기도 좀 듣고 사법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국민 여론 수렴이고 또 학계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여론 수렴과 의견 청취의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밀어붙이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아마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소들은 됩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사법개혁안 이런 발표를 조금 더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대로 저도 이런 거 준비할 때 사법개혁 이런 거 나오면 와, 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네, 또 공부해야 되네 이러면서 그래서 힘들었다. 구체적인 내용도 어렵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들으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천착하고 고민했던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법부에서 이걸 추진해 나가는 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테일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좀 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생기면은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걸 개혁할 때 어떻게 자꾸 하나하나까지 다 국민들의 여론을 다 물어보고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몇 가지 개혁안들을 딱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차분차분하게 가면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사법개혁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인 동력들을 얻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중간에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네. 대한 사태론? 이쪽에서의 대응의 방식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여론을 일으켜서 사법 개혁을 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잘못된 악수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에 앞서서 지금 이미 동력이 생겨 있기 때문에 태도와 자세가 국민들에게는 더 중요해요. 네. 그리고 사법 개혁의 문제는 제도 개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신을 극복해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혁 주체에 대한 불신은 딱 와 있는데 개혁을 하겠다는 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갸우뚱하게 되는 네. 겁니다. 아, 정확한 진단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딱 정확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네. 그렇게 딱 제시하고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자들도 붙고 공론의 장을 만들고 조사도 하고 KSY 조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정확하게 이 내용과 정책 방향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몰고 갔으면 좋겠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든 말든 간에 네. 주도권은 이쪽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부터 감정적인 요인들을 딱 빼고 네. 냉정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2명이나 하지 않냐. 네. 지금 하나도 안 바꾸면 14명 중에 임기 기간 동안에 9명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더 넓어지는 많아지는 그러니까 그 네. 전체 숫자에 있어서는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는 억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설득시킴으로 인해서 개혁 주체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 22명이 너무나 이제 과도한 숫자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재명 정부 내에서 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뭐 3년 내가 아니라 뭐 5년, 뭐 6년 이렇게 늘리는 방법도 있는 거 결국은 아닌가요? 그렇게 타협을 할 거예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에는 1년 뒤부터 시작해서 뭐 1년에 네, 4명씩. 이렇게 네. 돼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속도에 문제가 있으니 그건 좀 약간 늦추고 5년 네. 이렇게 늦추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심 판사 증언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 네. 뭐 상고과제도 같이 논의하자. 뭐 네.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까 장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민주당에서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얘기하면서 확 꼬인 겁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법개혁안 내놓은 게 조희대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이미 시간이 늦어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또 했던데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정성이 훼손이 되고 사법개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싶으면 지금 사법개혁안을 접어야 돼요. 접고 조희대 몰아내는데 집중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탄핵 돼요. 소추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를 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법개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진정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거라서 네. 굉장히 큰 패착이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관련해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한겨레 신문 오늘 아침 신문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요게 이제 한 대목이 나와요. 특히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일 처방으로 내놓으면은 비유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환자가 있어요. 진단이 필요해. 네. 그런데 일단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에 일단 외과로 보내서 수술부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대법관 증원을 왜 1년에 4명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 공감이 아직 충분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것이 좋고.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충분하게 공감을 얻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 공감이 충분해졌다라는 판단의 시기를 너무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물론이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내용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합의를 봐서 속도를 조금 더 늦추거나 하더라도 방향 자체가 옳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을 3년을 하면 충분했냐?
그러면 6개월을 하면 충분하냐? 이 부분은 네. 그거는 누가 사실은 판단하는 거예요? 개혁 주체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직관과 통찰을 가지고 사실은 가는 부분이지 네.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번에도 11월 안에 하겠다. 이거는 좀 빠르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은 여론에서 가장 크게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찰개혁 너무 서두르지 마라. 검찰개혁을 언제부터 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언제부터 오래됐죠. 논의가 됐는데. 네. 사법개혁이라는 이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제도 저는 잘 몰랐었지만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고 손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딱 되니까 마치 아무 논의도 없었고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갑자기 나온 것처럼 간 프레임도 저는 극복해야 될 프레임이기 때문에 네. 속도전을 내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가는 것도 맞고. 근데 대신에 애초에 주장했던 부분들을 원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를 좀 유동적으로? 가지는 게 좋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대신에 반드시 검찰 이번에 했던 것처럼 조금 빠르긴 했지만은 어느 시기까지 가시적인 제도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좀 부족하더라도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해야죠. 그 맞는 말씀이신데 어떤 걱정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좀 우리가 할 게 많아요. 내란 극복도 해야 되고, 네.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사법 개혁도 해야 되고, 언론 개혁도 언론 개혁도 해야죠. 해야 됩니다. 네. 이 당 이론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어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그 각 영역별로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요. 거기가 결집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씩 일제히 하나씩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별 크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해서 하나씩 바꾸는. 서로 연락하기도 전에 막 자기 문제 하기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아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게 열린우리당 4대 입법 개혁이에요. 네. 그때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선전 포고하고 쳐들어가면 개혁이 안 돼요. 혁명은 가능합니다. 혁명은. 지금 혁명의 시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개혁이잖아요. 네. 개혁은 각계 격파에서 분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 개혁을 성공을 했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법 개혁하고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약간 시차를 둬야 되는데 이걸 뭐 같이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난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전략 전술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정권 초반에 걱정이 힘이 좀 있을 됩니다. 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논리.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 교사가 열린우리당 4대 개혁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주장에 대해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제가 논쟁은 환영을 하는데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한 가지 그 4대 개혁 입법하고의 이 내용적인 차이는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나 이 내란 국면에서 지금 개혁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내란 국면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연결되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 척결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점들은 존재하되 말씀하셨던 대로 저항이 조직화될 수 있게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안을 고집하면서 고집불통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태도 얘기 간단히 하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사법개혁 해야 되는데 어떤 의원들이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림 그려가지고 막 공격하고 또 이제 언론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 그 기레기들 이기 위해 싹 개혁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를테면 그 판사들도 있고요. 네. 언론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 사람들 전체를 이렇게 적으로 감정을 돌리는. 적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더 지혜로웠으면 네,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얘기도 해야 됩니다. 지금 5개 사법 개혁안 발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재판 소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예요. 지금 법으로 보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거는 헌법 소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풀어준다라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건 결국 유죄가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한 번 더 심판을 받아보려고 하는 포석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추진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도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막 찾아보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것과 유사한 건 재심이나 비상상고입니까? 이런 걸 통해서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할 때 뭐 할 수 다시 할수 있는 있다. 아주 예외적인 것들은 존재하던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동기는 불신 때문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걸 지금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믿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건 또 다툼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주 명백한 근거들을 보여줬던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불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뭐 대통령과 연결 지어가지고 살리기 위한 것 이런 부분으로 갈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솔직히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도 뭐 필요하기도 하고 네. 또 그게 너무 잦아지면 이건 그냥 이게 단계만 더 오히려 하나 더 많아져 버리는 그러면은 피곤해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없는 사람은 재판하는 피가 사람은. 마르는 거잖아요. 안 네.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이야기했잖아요. 네.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상고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다시 법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법개혁이나 내란 국면 다음에 오는 것 중에 가장 우리나라 유의미한 것은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의심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소상고 제도 전체에 대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위협 요소, 그다음에 기회 요인 이런 것들을 다 깨놓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5개를 먼저 하고 하나를 뒤로 좀 미룬 이유는 네. 수용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6번째는 국민들의 여론을 묻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전문가들 의견을 듣되 이 또한 저는 협의할 수 있는 카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사실 듭니다. 이 문제는 더 복잡한 게 지금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랑 입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헌법재판소는 도입해야 된다. 대법원은 안 된다. 누가 서로의 재판에 우위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한겨레 신문하고 같은 해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 1987년 요랑장의 산물입니다. 한겨레가 그때 국민주모금으로 탄생했고 그 헌법재판소 가면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뭐 우리는 동지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87년 헌법 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원칙상은 헌법재판소 말이 맞아요. 이를테면 사법부 재판 결과에도 이게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거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좀 최종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최종적인 재판 권한은 대법원이 갖게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게 40배다. 이건 좀 무리한 얘기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뒤집기 위한 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나 대법관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하는 전혀 그건 말이 편을 안 들어줄 되고요. 것이다. 뭐 이런 다만 전제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좀 불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라도 최종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게 헌법에 뭔가 문제가 되는 저촉이 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이런 거라면 한 번쯤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리가 있는 겁니다. 네. 또 독일에 실제 그런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지금 3심도 복잡한데 4심만 되는 거야? 네. 라는 국민의힘 쪽 주장이 먹히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논쟁은 좀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입하는 게 옳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장 큰 게 민심이네요, 민심. 그러니까 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뭘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걸 반대하거나 아니면 저항할 수 있는 그 객체들을 좀 분열시키고 분화시키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그 대법관 할 때 추천을 전국 대법관 회의에도 주고 뭐 전국 법관 회의에도 주고 이게 저는 보면서 대법원장의 그 이게 권한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사법 체계 내에 의견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는 데서 전략적으로 포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네. 말씀 들으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어쨌든 제일 탑으로 치고 있는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이런 데가 다른 의견이 나오게 하고 네. 상호 견제하면서 의견들을 좀 치열하게 하도록 하는 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만 이용하지 않으면 되게 건전하고 좋은 정책 그 토론이 될 수 있을 네. 텐데 이걸 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케탄이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탄이 쇼핑몰에서 전통 방식의 맛있는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재료 100% 국내산으로 설탕 대신 당 흡수가 거의 없어서 몸에 좋은 차수국 분말로 자연의 단맛을 건강하게 담았습니다. 500ml 6병 세트 25,000원, 1.5리터 3병 세트 3만 원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 옵션이 있으니 마케타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슈는 언론개혁입니다. 사법개혁도 머리 아픈데 언론개혁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 또 뭐가 남았나 있네. 자,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언론개혁 특위가 20일 날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언론, 그다음에 유튜버 이런 이제 매체한테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고 또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을 하는 경우에 책임을 더 크게 묻겠다. 이런 취지인데 일단 시민사회단체나 언론노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표현의 자유가 조금 헤쳐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또 어려운 문제예요. 이를테면 권력 감시를 위한 언론의 자유, 또 좀 더 폭넓게는 어떤 인간으로서 갖는 표현의 자유, 기본권. 네. 근데 뭔가 왕이나 뭐 이런 귀족들이 뭔가 잘못할 때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국민한테 있는 거고, 뭐 좀 이상하다 할 때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표현의 자유인데. 그게 이제 그 SNS가 발달되고 하면서 이제 가짜 뉴스로 혹세무민이 많아졌고, 물론 이제 언론도 책임이 커요. 네. 언론에서도 확인 안 되고 악의적으로 하는 보도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이 가치가. 그래서 균형점이 어디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언론을 상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언론만 상대로 하냐 그러지 말고 네. 다 쟁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은 됐는데, 네. 이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 노조를 비롯해서 언론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한겨레 신문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갖고 사설을 썼는데, 네. 한겨레 신문은 당연히 언론 개혁이 창간 정신이에요. 언론 개혁에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는데도 좀 걱정을 좀 담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악의에 대한 입증 부분인데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게 이렇게 되면 악의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네. 취재원이 자기한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 취재한 기자한테 그냥 샷 더 마우스 네. 말을 안 해 버리면 확인이 안 되죠. 사실. 확인이 안 되는 하고 거죠. 싶어도 안 되는 그럼 상황이 기사를 쓰지 굉장히 말라는 많죠. 거예요. 네. 이거는 기사를 막기 위한 이런 통제 장치로 악용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그 검찰청 해체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는 거지만, 이런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좀 여러 가지 좀 더 신중하게 네.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언론도 좀 혼나야 돼 이런 얘기하는 분들, 시청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언론 개혁해야 돼요. 저도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특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언론단체에서 좋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이
네. 정치인, 고위공직자는 빼자.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렇죠. 이 초장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이걸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일반 예, 시민들은 할 수 주체. 있지만 일반 시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에서 만약에 그거를 청구를 해버리면 아예 자기네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청구 자격에서 대기업 정치인 고위공직자는 제외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안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졌어요. 네. 근데 이게 살아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또 뭐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언론을 상대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많이 할 수 있게 해놓는 네. 거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언론이 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감시견이고 워치독이라는 말 아시죠? 네. 워치독. 이 개는 머리가 좀 나쁜 대신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면 짖는 겁니다. 근데 짖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건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이제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 대기업이나 정치인 고위공직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서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이게 개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도 개혁에 관련된 문제니까 입법부나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이 머릿속에 뭐 정치적인 의제나 정치적인 걸로만 생각이 되는데 네. 저도 정치 쪽에 있었으니까 정치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산시에서 일을 할 때 네. 제가 부산 쪽에 있는 학교를 나오니까 그 선배가 시와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민간 기업에 있으면서 그 관계만 가지고 권력형 비리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인맥이 다 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적시해가지고 네. 어떤 학교라고 제가 권력형 비리의 이름이 오를 정도로 고위급으로 돼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권력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그 선배가 인터뷰를 하면서 학교 네. 다닐 때 별로 친하지 않은 후배였다라고 하게 만들기까지 했던 네. 미칠 노릇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혀 연관이 네. 없는데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사를 썼을 항의를 경우. 하잖아요. 그러면 뭐 발로 적어줄게. 입장 적어주는 거 사실은 그 다음 문제인 거고요. 확산력 그게 사고 친 게 확산력이 있어야지 수습하는 게 무슨 확산력이 있습니까? 이미 스스로 상처를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 버렸는데 네. 이런 부분들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한 99%가 다 잘하는데 잘 못하는 1%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1% 때문에 생기는 피해나 파격이 너무 크고 그리고 저는 우선순위에서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받는 본인을 보호할 권리 이거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데 네. 이거는 망고 그 불변으로 어떤 게 더 우선이다라는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다른데 지금은 허위 뉴스 이런 게 너무 과할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사실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아니 음모론들이 극단적 많이 선택하는 나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결과에 그러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실제 적용할 때 오해의 소지나 좀 이 너무 판단의 여지가 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해야 되겠지만 제도화시키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정치인, 대기업, 뭐 고위 공무원들은 빼야 된다. 근데 그 정치인이 정치인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대기업도 사실 경영하는 사람이 저도 그걸 경영하는 재벌 총수 뭐 돈을 위해서 모든 걸 그런 부분에 일면 정도 동의하지만은 그 기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허위 뉴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체 사회에 있는 각 영역의 불신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언론에 대한 개혁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개혁 해야 돼요.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정권을 잡은 쪽에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서 제가 당해봤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김현철 씨 관련해서 무슨 기사 썼다가 상당히 세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형사 고소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검사한테 가서 이제 참고인 조사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이 형사처벌,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잘 안 하는 나라도 많아요. 근데 네. 우리는 그것도 있고 또 일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 그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건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정치인이나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다른 방법으로 기존 형사처벌이나 할 수 있다. 네.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시면 돼요. 네. 왜 이런 식의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구제 수단에 왜 편승을 하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분들은 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자치고 이 고위 공직자의 고소 고발 안 당해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이제 높으신 분한테 한번 소송을 당해가지고 고초를 겪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이겼습니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 굉장히 위축이 되기 그렇죠.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생각이 저는 들긴 이야기하고 해요. 싶은 게 뭐, 방송 나와가지고 자꾸 하나만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던데 하나만한 방향으로 네. 가는 게 사실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이지만 정치개혁이나 이런 거 위해서 헛소리하거나 욕하거나 태도 자세 안 좋은 정치인들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민의 힘으로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런 말장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파탄시키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려야 되고요. 사실 그런 기품들을 가지고 이게 정치의 사법화도 사실은 문제지만 세상 사회의 모든 부조리 부분들을 제도와 이런 걸로만 이게 환원시키는 것도 나중에 결국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도는 하나를 보호하면은 하나를 어쨌든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그런 차원에서 좀 좋은 방송, 좋은 정치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고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송을 좀 죽여서 공덕포차 같은 좋은 데를 많이 봐주시는 뭐 그런 네. 방향으로 하나만 하는 이야기 아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영배 전 네. 헌법재판소장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할 때 관용과 자제 이런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양쪽을 향해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 집어넣는 이유를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을 지금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을 해서 해산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극우 정당도 잘 해산을 안 시킨다 그러면서 정당은 선거로 심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네. 이분의 취지는 모든 걸 헌법이나 법률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일종의 정치 문화, 또 상대를 존중하는 관용, 절제, 자제 이런 것도 필요하고 특히 정치는 정치로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이를테면 내란 정당으로 심판하고 싶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하면 된다. 심판하면 된다. 이런 네. 취지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네.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국민들이 아무쪼록 그런 선택들을 적절한 선택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직 근데 선거가 많이 남았네요. 금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덕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덕포차 매주 화수목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